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터리 팀에서 이번 블렌더봇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고요. 백지윤님, 주정원님, 황소연님과 같이 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본 논문은 페이스북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으로서 Recipes for Building an Open Domain Chatbot, 즉 오픈 도메인 챗봇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2년간의 페이스북에서 진행됐던 논문들을 다 집필한 그런 논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블렌더 봇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오른쪽에 첫 번째 피규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휴먼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 표시가 저희가 봇과 대화하는 사이드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제너러티브 BST는 블렌디드 스킬 톡이라는 데이터셋의 이름인데요. 그리고 9.4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블렌더봇 모델과 대화한 내역입니다. 실제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체리픽된 결과지만 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왼쪽은 페이스북에서 다이난 박사님께서 올린 포스팅의 일부인데요. 실제로 페이스북은 메모리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키밸류 메모리 네트워크, 스페시픽 3 컨트롤, 또 폴리인코더, BST 폴리인코더, 그리고 블렌더봇에 이르기까지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런 해당 연구들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최근 이제 비트 혹은 비비트 등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가 강세죠.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시작으로 라지 모델 히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구글 사이드, 트랜스포머, 버트, 일렉트라 등은 있지만 생략하고 미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언어 모델 그리고 대화 모델까지 구글에서도 많은 연구를 이뤄왔고요. GPT 또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떼어서 GPT-1, GPT-2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GPT-3까지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결은 좀 다를지 몰라도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대화 모델에 대한 연구들 이를 딥러닝 엔드투엔드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할지 단순히 모델 사이즈 파라미터만 키운다고 좋은 굿 컨버세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논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하시면은 다들 페어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들 아실 텐데요. 본 논문은 페어 AI, 페레이라고 협상 이렇게 읽으라고 본 다큐멘트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본 라이브러리로 모든 논문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대화 모델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해 페이스북 AI 리서치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8가지 정도 퍼레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발표할 것들을 좀 피킹해왔습니다. 크게 보시면 대화 모델이기 때문에 제너러티브 모델 그리고 제너러티브 모델만으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리트리버 모델로 폴리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할 거고요. 또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실제로 휴먼 라이크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로 학습시킬 데이터 셋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위한 연구들 주로 봐주실 거는 BST, Empathic Dialogue, Convey2 Competition 그리고 아래에 있는 Knowledge Grounded의 위자드 위키피디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화 모델 평가를 오토매틱, 자동, 뷰 스코어나 라우드 스코어 등을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오토매틱 평가와 휴먼 디스트리뷰션과의 어떤 미스매치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람답게 평가를 하는 지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어큐티발이라는 지표를 제시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블렌드봇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블렌드봇은 본 논문의 어브스트랙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라지 코퍼라로 프리트레이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거는 다이난의 컨브 AI2 와우 논문, 위자드 오브 위키피디아 논문에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다이얼로 GPT 혹은 구글의 미나에
모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모델 파라미터, 데이터 사이즈만 키워서 향상시키는 것보다 대화 모델이면 좋은 대화가 뭐냐부터 이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생각하고 제시를 하는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상대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게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충분히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더 많은 자리를 가지고 싶고 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하는 능력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일방적인 일상적인 그런 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내가 관심 있는 전공, 내가 관심 있는 흥미에 대해서도 스몰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윤격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대화 스킬들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페이스북은 이런 접근 방법을 본 논문에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 성능에도 중요하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와 리트리버를 적절히 어떻게 섞어줄 건지 그리고 디코딩 전략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뭔가 텍스트가 잔뜩 써 있어서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셋, 적절하게 대화 스킬에 대해서 학습시켜줄 데이터셋을 제안을 합니다. 4개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그거를 첫 번째로 많이 언급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모델 아키텍처인지 그리고 그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 건지 그리고 트레이닝이 아니라 인퍼런스 혹은 프리딕트 할 때 어떤 디코딩 스트래치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본 논문은 구글의 미나를 좀 저격하면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런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각 파트가 끝나고 질문 및 디스커션을 할 예정이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선은 폴리인코더가 위에 있는 연구진 두 분께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보통 버트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버트는 위키피디아 그리고 토론토 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연어로부터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 시켜서 NLP 태스크를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또한 서브스트림과 어느 정도 닮아 있는 태스크를 학습시켜 주면은 큰 폭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블렌더봇 연구진들은 그러면 우리가 대화 모델을 만들 때 단순히 버트나 기존의 모델이 프리트레이닝 했던 것처럼 그런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로 레딧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요, 이 비교에서 보시면 위에 빨간색으로 점칠된 부분이 버트처럼 토론토 북과 위키피디아로 학습한 모델이고요. 아래가 레딧으로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인데 성능이 월등하게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물론 대화 데이터셋에서 평가한 내용들에 따르지만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는 레딧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아래와 같이 9개의 휴리스틱 룰을 적용해서 데이터셋을 정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문에 따르면 여전히 톡식, 노이즈, 그리고 그룹 디스커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젝트의 내용이므로 이 본 발표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인 튜닝 데이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요. 크게 4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ersonality, 그리고 engagingness 두 가지를 학습시켜줄 conv-AI2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아까 제가 언급드린 4가지 스킬 중에서 첫 번째, 챗봇의 매력에 대한 데이터셋이 되겠는데요. 뉴립스 2019년에 개최한 Second Conversation Intelligence Challenge 대회의 데이터셋이에요.
이 데이터셋은 서로 대해 모르는 두 명이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서로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테이블 1의 페르소나 1, 2와 같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데이터셋은 이렇게 한 대화, 지금 이 테이블 1에 있는 데이터셋이 어떤 하나의 이그젠플인 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어가고 Hi, Hello, How are you today?가 이그젠플로 들어가는 식으로 총 13만 개의 어터런스 그리고 17,000개의 에피소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블렌더봇 논문 통계에 따르면 트레인셋과 밸리데이션 셋 두 개를 합쳐서 14만 개 정도의 샘플로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pathic Dialogues. 두 번째 스킬인 공감해주는 능력을 향상시켜줄 데이터셋입니다. 이거는 페어의 인턴이셨던 라스킨님의 어떤 페이퍼이고요. 익스피리언서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아래 피겨 1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 드디어 직장에서 승진했어 라고 말하는데 누가 너를 승진시키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정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정을 해서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라고 리스너가 공감하면서 말하는 피규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이터셋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논문에 나와 있는 통계량은 트레인 밸리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게 다 더하면 한 2,500개 정도의 컨버세이션이 나오는데 양 사이드, 그러니까 블렌더봇에서는 익스피리언스 사이드, 리스너 사이드 두 개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총 5만 개의 어터런스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에 한 32개, 오른쪽 피규어대로 32개의 어떤 공간 필링 포인트들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자드 위키피디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킬 중 세 번째, 좀 더 내가 좀 흥미 있는 토픽들, 뭐 전공이 됐든 흥미가 됐던 그런 거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챗봇에 더 매력이 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연구고요. 위자드와 어프렌티스, 그러니까 어떤 마법사와 견습사라고 할까요? 어떤 마법사는 전문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프렌티스는 큐리어스 러너,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얘기를 발화를 시작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토픽이 정해지면 아래처럼 라이프 가드라는 토픽이 정해졌을 때 누군가 대화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프렌티스는 호기심이 많은 사이드 어떤 유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위자드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위키피디아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시스템에서 정보를 긁어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능력을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이고요. 위에 보시는 대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씬 이렇게 데이터셋을 합쳐서 총 19만 4천 개의 어트런스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킬. 그럼 앞서서 세 개의 대화 스킬, 매력, 공감,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 느낌이랄까요? 그런 스킬을 개별적으로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혹은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걸로도 좀 부족하다. 오히려 데이터셋 자체에 하나의 스킬만 마스터하는 것보다 이를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부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더 효과가 좋고 그게 더 오픈 도메인 챗봇에 적절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블렌디드 스킬 톡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셋은 오른쪽 아래 피규어 3처럼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컨브 AI2처럼 서로의 가이디드 스피커, 언가이디드 스피커에 대한 페르소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스피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위자드 위키피디아 토픽이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위에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니셜 컨텍스트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스크립트가 컨브 AI2의 스크립트를 따를 건지 아니면은 엠파서틱 다이얼로그의 컨텍스트를 따를 건지 아니면 와우의 컨텍스트를 따를 건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자드 위키피디아의 컨텍스트가 할당이 되면은 이런 토픽이 처음에 페르소나의 어떤 뭐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아니다. 지금 탭으로 구분돼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엠파스틱 다이얼로그라고 하면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시츄에이션들이 처음에 발화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컨베이 AI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들어가던 대로 페르소나랑 그냥 이전의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해서 데이터셋 통계는 논문에 나와 있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피규어 하나가 원 샘플이 아니고요. 한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이런 피규어 3 같은 에피소드가 트레인은 한 4,819개, 밸리드는 1,009개, 테스트는 980개가 있고요. 한 에피소드당 발화가 한 평균 5, 6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총 이거를 더하면은 38,151이 나오는데 이거를 양 사이드별로 그래서 76,000개 정도의 어터런스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컨텍스트가 부여되고 아니고에 대한 실제로 들어간 피딩되는 인풋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그래서 제일 위부터 보시면은 위자더 위키피디아가 컨텍스트로 설정이 된 경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윗줄에서 보시면은 Your persona, my eyes are green, I wear glasses that are cat eye. 그리고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토픽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아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위에만 와우의 컨텍스트를 기반하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엠파스틱 같은 경우에는 Your persona 다음에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라는 인풋이 딸려서 들어가고요. 컨베이2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전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만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게 Guided Choose and Suggestion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맨 아래에는 에피소드 던 Guided Choose and Suggestion이 없는데 지금 위자드 그리고 엠파스틱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에는 Guided Choose and Suggestion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피규어 3에서도 있는데 지금 대화 끝날 때마다 어떤 데이터셋 관련이 있는지가 써져 있어요. 이때 가이디드 스피커는 각각 개별 모델이 추천해주는 말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발화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이건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절히 대화 스킬을 섞어서 만들 수 있게 좀 구성을 해놨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오른쪽 우측 상단의 통계를 보시면은 골고루 섞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이거를 통해서 페어는 적절히 내가 공감도 해주고 내가 전문가처럼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인격을 가지고 어떤 나랑 더 대화를 하게 만들고 싶은 나랑 대화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배경 지식이 없어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가 턱식하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쪽 부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레딧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이 좀 짧았는데요. 웹사이트 혹시 그 디스커션하는 실제 웹사이트 레딧을 말하는 겁니다. 해서 아무래도 실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토론 장소이다 보니까 좀 어떤 차별적인 언어랄지 혹은 직접적인 욕설이랄지 그런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실제로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톡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딧 데이터는 이런 노이즈들이 섞여 있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이런 컨베이2, 엠파스틱 다이얼로그, 와우, BST는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크라우드 소싱으로 제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이 아니라 거의 페이스북이 보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보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를 어떤 거를 고를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사용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실험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리트리버 모델인데요. 우선은 아까
제 파트 1에서 설명드렸던 폴리 인코더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페어에서 진행된 연구이고요. 폴리 인코더 모델은요, 오른쪽 피규어처럼 그림이 생겼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실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본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 구조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크로스 인코더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버트거든요. 저희가 버트를 학습시킬 때, 뭐 NSP를 시키면은 처음에는 이전 바라, 세퍼레이트 토큰, 다음 바라로 두 가지의 하나 인풋과 컨텍스트를 넣어주잖아요. 아니면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다, 혹은 다큐먼트 리트리벌 태스크다 이러면은 인풋 어터런스뿐만 아니라 다른 인풋 컨텍스트,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아니면은 뭐 인풋 내가 분석하고 싶은 인풋 바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까지 세퍼레이트 토큰을 붙여서 출력해주는, 거기서 첫 번째 토큰만 받아와서 CLS 토큰만 받아와서 토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달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달지, 아니면 스펜 프레딕션을 한달지, 아니면은 뭐 버트 투 버트에서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를 한달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버트 구조가 크로스 인코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니셜 레터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input x1, input x2, 따라라 input x, n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input y 해서 여기가 사실 안쪽에는 세퍼레이트 토큰으로 구분돼서 인풋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크로스 인코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이 인코더는 흔히 이제 샵 네트워크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샵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의 예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캔디데이트 인코더에 우리가 유저의 바라 혹은 쿼리가 들어간다, 바라 어트런스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컨텍스트 인코더에는 아까 있던 뭐 더큐먼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요약하고자 하는 데이터, 혹은 다른 다음 넥스트 어트런스 이런 컨텍스트 데이터가 따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모델의 장단점이 뭘까요?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인코더가 버트 12 레이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풋 어터런스와 컨텍스트 간에도 셀프 어텐션 연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더 잘 이해하고 그 버트 레이어의 파라미터로 기억을 하겠죠. 해서 크로스 인코더의 장점은 성능이 좋다입니다. 반대로 바이 인코더는 따로따로 셀프 어텐션을 해서 마지막에 추출된 임베딩을 가지고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로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확실히 크로스 인코더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피규어로 올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일 아래에서 보시면은 바이 인코더과 크로스 인코더가 바로 그것인데요. 확실히 크로스 인코더가 바이 인코더보다 성능이 좋은 게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크로스 인코더가 더 좋냐? 그건 아니고요. 바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부분을만 따로 떼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인퍼런스 속도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크로스 인코더는 학습시킨 구조 그대로 인풋과 컨텍스트 데이터를 컨캣해서 그대로 인풋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 테스트 한 결과를 보시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이 인코더가 115 마이크로세컨드에 비해서 크로스 인코더는 정말 한 100배가 넘네요. 그런 인퍼런스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크로스 인코더의 성능과 바이 인코더의 어떤 인퍼런스적인 효율성을 둘 다 취득할 수는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게 폴리 인코더입니다. 폴리 인코더는 우선은 단순하게 보시면 두 개로 떨어져 있죠. 바이 인코더적인 모습을 채택을 했는데 그럼 크로스 인코더를 어떻게 쓸 거냐를 세 가지의 어텐션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원래 버트에서 일어나는 셀프 어텐션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텐션은 M개의 코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M개의 코드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걸로 컨텍스트 아웃풋과 런드 M 코드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절충하는 게 바이 인코더는 이 M을 1로 둔 거고요. 크로스 인코더는 이 M을 토큰 수 전체만큼 둔 거다라고 논문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잡아서 그거의 효율을 최대화하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M계의 글로벌 피처와 캔디데이트 인비딩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된 구조가 폴리 인코더고요.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비교 성능상에서도 크로스 인코더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았었고요. 근데 인퍼런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것을 피규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모델로 폴리 인코더를 우리가 리트리버 모델로 차용을 하는데 단순 리트리버 모델로 대화 모델을 구축하기에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리트리버 캔디데이트 후보를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흥미로운 대답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셋 자체, 캔디데이트 셋 자체, 리트리버를 해올 수 있는 어떤 발화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그러니까 발화가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번째로 제너러티브 모델도 본 논문에서는 고려를 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짧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를 차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허깅 페이스에서는 바트 파라미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트도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트랜스포머랑 아키텍처가 똑같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너러티브 모델만으로 사람과 얘기하면 되냐? 근데 그것도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보통 발생을 하는데요. 디코딩 문제뿐만 아니라 제너러티브 모델이 일반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Yes, I do. 뭐 이렇게 이런 무뚝뚝한 대답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를 하기 싫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렇게 짧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러니까 툭툭 튀는 어떤 다이버시티라고 할까요? 탐험하려는 그런 디코딩 전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즉 매력도가 떨어지는 대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성 모델로만 대화를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게 폴리 인코더도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의 장단점을 착착 규합해가지고 좋은 것만 빼냈잖아요. 그러면 제너러티브 모델과 리트리버 모델의 좋은 점만 싹싹 빼내가지고 구축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리트리버 앤 리파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이얼로그 리트리버 앤 리파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선은 폴리 인코더가 리트리버 모델이고요. 디코더가 아까 그 시퀀스 투 시퀀스 트랜스포머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폴리 인코더에 아까 이제 저희가 학습한 바와 같이 인풋 컨텍스트와 캔디데이트 라벨을 인풋으로 넣어주겠죠. 그러면은 폴리 인코더에서 어떤 라벨이 가장 점수가 높다 하는 거를 뽑아줄 겁니다. 그거에 우측 상단 화살표를 타고 가서 retrieval next utterance로 출력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디코더에 인풋 컨텍스트만 입력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기서 바뀐 거는 retrieval next utterance, 그러니까 폴리 인코더, 리트리버 모델의 아웃풋 출력을 원래 디코더 입력에 컨캣해서 separate 토큰을 가운데 두고 컨캣해서 제너러티브 모델의 인풋으로 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별게 없는 수정인데요. 이게 근데 보통 이렇게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이 원래는 인풋 컨텍스트만 인풋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retrieval next utterance를 무시하고 인풋 컨텍스트로만 예측을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해서 실제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티처 포싱처럼 generated next utterance, 그러니까 를 예측한 문장과 골드 레스폰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골드 레스폰스를 실제 캔디데이트 라벨에 있는 어떤 문장과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버 모델에서 캔디데이트 라벨에서 직접 찾아온 걸로 디코더 너가 말해라 라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알파 블렌딩 기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우 데이터, 와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드는 IR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어프렌티스에게 그거를 기반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인풋 컨텍스트를 IR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어줘서 그러면은 그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 어떤 발화를 하는 게 좋아라는 후보를 넘겨주고 그거를 기반으로 리트리버 모델이 넥스트 어터런스를 넣어주면 그거를 기반으로 디코더가 발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 세 가지 리트리버, 제너러티브, 리트리버 앤 리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각각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리트리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센텐스 스코어링 태스크이기 때문에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폴리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학습 당시의 효율 및 빠른 학습을 위해서 네거티브 샘플링, 학습 배치가 512개면은 첫 번째 배치만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나머지 511개 샘플들은 네거티브 샘플로 구축해서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하고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문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트리브 앤 리파인은 각각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지만 다이얼로그 리트리브 앤 리파인의 경우 리트리브를 좀 더 수행할 수 있게 알파 블렌딩을 실시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간 부분에 MLE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제너러티브 모델은 MLE로 학습을 시킵니다. 수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어떤 인풋 센텐스와 이전 인풋 컨텍스트와 이전에 내가 발화한 문장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을 내뱉을 확률의 로그 확률. 그렇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도를 이 식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우도를 맥시마이즈 하는 식으로 치환이 되겠죠.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있어요. 되게 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홀츠만 연구진이 The Curious Case of Neural Text Degeneration에서 언급하기로 likelihood를 오브젝티브로 사용하는 것이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전반에 걸쳐 고품질 모델로 만들어 줄 거란 직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 그래마티컬, 더 문법적인, 그러니까 더 모델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맥시마이제이션 기반 디코딩 전략, 즉 빔 서치 혹은 그리디 서치 같은 디코딩 전략은 텍스트 디제너레이션, 텍스트 태화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긴 문장에 대해서 이 MLE로 학습하는 거는 종종 지네릭, 일반적이고 리피티브, 반복적이고 awkward, 어색한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해서 이런 문제들이 기존부터 생성 대화 모델에 쭉 이어져 왔나 봐요. 해서 이 논문에서는 뉴클리어스 샘플링, TAPP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논문, 이 둘 다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논문인데요. 이 다음 논문인 Neural Text Degeneration with Unlikelihood Training 있는데요. 이거는 MLE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먼 디스트리뷰션과 다르게 반복하고 빈번한 확률을 과하게 부여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는 멍청하고 반복적인 응답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탑 K, 그리고 위에서 제안한 뉴클리스 샘플링 같은 경우에 토큰 단위에는 적용 못하고 맥시마이제이션 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빔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제너레이션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모델, 트랜스포머가 반복적인 말을 선호한다, 혹은 인간 언어의 내재적인 특성 때문에 모델이랑 지금 학습하는 거랑 너무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픽스드 코퍼라에 너무 의존한다 해서 실제 생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라는 주장을 근거로 이런 unlikelihood 트레이닝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unlikelihood 트레이닝은 뭐냐? 지금 아까 MLE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였어요. 자주 나올 것 같은 토큰은. 근데 보시면은 시퀀스 분포 전체를 모델링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다른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UL, Unlikelihood Los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시면 두 가지 차이점이 보여요. Maximum Likelihood랑. 첫 번째, 중간에 서메이션 텀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원래 서메이션 T1부터 Y까지는 똑같은데 중간에 이 YC라는 어떤 네거티브 토큰을 뽑는 그런 텀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MLE에서는 로그 P를 로그 P였는데요. 주식이 여기서는 1-P예요. 그러니까 얘는 줄여주는 거겠죠. 어떤 거를 줄여줄 거냐? CT에 있는 원 토큰 YC에 대한 확률을 줄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CT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토큰에 대한 확률을 줄일지를 정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모델이 MLE에서 특정 토큰들 혹은 특정 엔그램들, I like you, would you like, 뭐 이런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선호도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거에 과한 확률을 부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CT를 우리가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셋, 실제 바라랑 골드 바라랑 비교했을 때 뭐 어떤 바라가 중복된달지 혹은 랜덤하게 세팅을 한달지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unlikelihood 트레이닝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해서 논문에서 known bias, 알려진 바이어스 이거는 앞서서 계속 뭐 반복적인 발화를 한달지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 거를 교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뒤에 실험에서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많이 줄여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체감할 정도로 많이 줄여주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제너러티브 모델 학습을 위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플러스 unlikelihood loss를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디코딩 스트래티지는 그러면은 미나 페이퍼에서는 빔서치는 샘플링 기법에 대해 열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페어는 이에 대항해서 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raining Objective에 Unlikelihood Loss를 더해 빔의 문제를 경감시키고 이에 추가적으로 랭스 페널티, 짧은 문장을 선호하니까 너 한 토큰 5개 혹은 BP 몇 개 토큰까지는 생성해 이렇게 제약을 걸어버리면 짧은 문장을 생성 못하게 되겠죠. 혹은 빔 블러킹, 반복하지 않게 엔그램이 스레시홀드보다 중복된 엔그램이 더 많이 나온다 하면 그 하이포터시스를 기각해라 라는 식의 어떤 페널티를 적용을 한달지의 방법을 적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비교를 위해 탑K 및 미나 논문에서 제안된 샘플 앤 랭크도 고려했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파트 2, 제너레이션 스트래티지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디스커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트레이닝 디테일은 사실은 이제 궁금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랭커 모델은 리트리버 모델이고요. 이 프리 트레이닝은 전부 다 페어식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스펙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파인 튜닝에 대한 설명은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페어 AI 툴킷을 사용했다 정도의 언급만이 있었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 드린 것처럼 실제 라우지나 블루스코어 등이 대화 모델에서 실제로 사람처럼 말하는데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어떤 미스매치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큐트 이발 이런 휴먼 라이트 평가 지표가 구한되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 2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와도 오래 대화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스피커가 더 사람 같은가에 대한 2가지로 점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실험 결과들은 거의 다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256과 622는 리트리버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 수입니다. 리트리버 모델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성능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테이블 1에서 그리고 있고요. 90메가, 2.7 빌리언, 9.4 빌리언은 제너러티브 트랜스포머 모델의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블렌더봇 API를 사용한다면은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들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PPL이나 다른 어떤 스펙들을 보니까 확실히 성능 면에서, 오토매틱 성능 면에서 혹은 길이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미나나 다이얼로그 GPT에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90메가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를 8층씩 쌓았는데 실제로 더 대화니까 생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4 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언더스탠딩에 4개 레이어밖에 안 쌓은 반면 디코더에 32개 레이어나 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부터 이제 에큐트 이발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알파 브랜딩은 50%를 활용을 했다고 해요. 리트리브 앤 리파인에서.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시면은 리트리브 앤 리파인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단일로는 거의 무세하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실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섞어줘야 좀 성능이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리트리버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는 선호적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빔 서치에서 랭스 페널티랑 빔 블로킹의 효과가
너무나도 탁월한 걸로 실험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빔 서치가 반복적이고 어떤 덜한 어색하거나 좀 어리석은 그런 답변을 내놓는 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 이런 인간다운 평가 지표에서 점수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피규어 9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피규어에서도 본문에서도 none of these resul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미나에서 제안한 샘플 앤 랭크 기법이 더 사람 같다, 더 이 봇과 대화하고 싶다라고 점수를 얻은 것처럼 unlikelihood training이나 뭐 여러 기법들을 추가해줘도 샘플링 기법이 대화 모델은 좀 우세하지 않은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이 챕터를 읽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래는 제너러티브 사이즈를 키웠을 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결과도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실제로 프리 트레이닝, 레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과 대화하는 것과 BST, 블렌디드 스킬 톡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모델과 대화하는 것에서 사람 선호도가 크게 차이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피규어 13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제가 느꼈을 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얼라이클리후드 트레이너로 학습을 시켰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 생각을 했냐면 피규어 22에 보시면 실제로 이런 엔그램 빔서치의 문제들 반복 리피티션이라든지 어리석은 문장이나 짧은 문장 이런 것들을 unlikelihood training, 빔 블로킹 여러 가지 보완 책들로 해결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거의 반절 이하로 줄은 엔그램들도 많고 하지만 여전히 여실히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실제로 개발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는 입장에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냥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트리브 앤 리파인이랑 리트리버 모델이 좀 우세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미나랑 비교했을 때 미나 논문에서는 물론 SSA라는 평가 지표가 따로 있었지만 더 우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휴먼이랑 비교했을 땐 아직까지 여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논문에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빔서치 기반으로 모델을 많이 실험을 해봤을 때 빔서치 기반 모델은 너무 일반적인 자주를 자주 생성하고 두분 단어를 드물게 생성, 그러니까 어떤 서프라이즈한 그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피티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모순점, 그리고 사실적 오류, 지루하고 반복적인 대화, 이전 기화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짐, 그리고 와우를 도입했으나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리미테이션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아직 너무 부족한 모델이고 여러 컨셉을 도입했으나 휴먼 레벨에 도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긴 장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 제시, 라지 모델만 키워가는 연구 추세에서 적절한 데이터셋 그리고 디코딩 전략에 따라서 동 사이즈 대비 크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적인 고무적인 점을 줬다는 점에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의 고현웅님이 지금 페어 AI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실제로 페어AI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블렌더 오브스를 활용해서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본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페르소나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나는 AI를 좋아하고 닌텐도의 빅팬이야 라는 페르소나 제 인격 제 어떤 특징점들을 언급을 했을 때 하이라고 했을 때 너 어때? 나는 내 닌텐도 스위치로 닌텐도 게임들을 즐기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그런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파트 3 혹은 앞의 내용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디스커션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그 더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이 논문에서 제안된 게 맞나요? 지금 이 지표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님? 아, 네. 혹시 이게 여기 이 논문에서 제안이 된 부분인가요? 아, 제가 레퍼런스를 못 달았는데요. 아니요, 이 논문에서 제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에큐트 이발이라는 페이퍼에서 제안이 되었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다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 매트릭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우선은 약간 본 내용이랑은 멀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아직 완벽하게 파악한 게 아니라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펄에이에서 보시면 셀프 챗 기능이 있습니다. 해서 셀프 챗 기능에서 다른 페이퍼가 있는데 셀프 피딩 챗봇이라는 어떤 논문을 구현한 API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지금 소스대로 서로 대화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요. 하고 형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에 대한 내용은 이게 블렌드 오브 페이퍼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고 블렌드 오브 페이퍼에서 나와 있는 걸로 하면은 그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거는 리커트 이벌레이션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적 지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문 네네 아, 네. 한번 레퍼런스 참고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